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김기중입니다. 민선 7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시사토론텐은 지난주 광주시장 편에 이어 오늘은 김용록 전남지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전라남도가 추진해온 정책을 중심으로 지역 현안과 주요 쟁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KBS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마이K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김용록 전라남도지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용록 전남지사와 함께 토론해 주실 분들입니다. 전남 시민단체 연대회의 김태성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남권 민심을 대변해 주실 정기영 세안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전남 동부권을 대표해서 순천 YMCA의 김석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100일이 지났습니다. 김용록 지사님, 지난 100일 동안 아주 바쁘게 일해 오셨을 텐데 100일을 맞은 소회 어떠십니까? 예, 민선 7기 들어서 도민의 뜻을 받들어서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도민들께서 그동안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취임 100일 동안 순탄하게 출발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도정의 최우선 과제를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두면서 도정 목표를 하나하나 이렇게 성과 있게 추진해 나가는데 도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는 전남 지역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흑산도 공항 건설인데요. 흑산도 공항을 건설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찬반이 팽팽한데요. 흑산도 공항은 무산되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하는 겁니까? 김용록 지사님. 지금 현재는 심의가 보류됐다가 다시 심의를 이제 연기 요청을 해서 심의를 연기해 놓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은 안정성 문제, 환경성 문제를 충분히 잘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일본도 도서 지역에 100개 이상의 공항이 있고 또 국립공원 지역에도 공항이 있는 곳이 4곳이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섬 주민의 교통 이용권, 또 우리 해양 영토를 수호하고 또 우리 섬 해양 관광의 활성화의 첫 신호탄으로 저는 우리 흑산공항에 꼭 건설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하신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지금 환경부 장관이 곧 교체될 예정이잖아요. 이게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뭐 국가정책위 장관의 진취에 따라서 바뀌지는 않는다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저희들은 새로운 또 희망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같은 선상에 있는 울릉도 공항은 지금 내년 연초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원래 흑산공항이 더 먼저 이렇게 추진이 됐습니다만은 울릉도 공항도 세계 지질공원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릉도 공항이 곧 착공될 지금 시기를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흑산공항도 잘 추진됐으면 하는 그런 도민들의 바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정기영 교수님, 네. 흑산도 공항 건설을 두고 지금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뭐 김동철 의원이나 서삼석 의원은 찬성하고 또 이상돈 의원이나 이정미 의원은 반대하고 이렇게 정치권에서 이렇게 공방이 오가고 있고 또 주민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들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흑산도 공항 건설을 둘러싼 주요 쟁점은 어떤 게 있죠? 이번 보도를 보면 전라남도가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환경성, 경제성, 안정성 등에 대해서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어떤 갈등 증폭을 우려해서 심의를 연기한다, 요청했다 이렇게 됐는데요. 이 보도만 보면 전라남도가 어떤 그 사업 추진의 주체가 아니고 어떤 중재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 전라남도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이고 또 이 사업이 처음부터 굉장히 쟁점이 좀 그 어떤 양극단에 섰었거든요. 환경 보호 차원에서 또 철새 보호 차원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측과 아니 그러면 주민이 뭐 철새보다 못하냐라고 하는 그 주민의 입장이 굉장히 그 양극단에 서 있었는데 전라남도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방관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전라남도의 입장이 명확하게 건설하는 거라면 이렇게 그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부족했었고 지금부터라도 조금 그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래야지 지금 이렇게 바라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남도의 적극적인 설득과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김태성 사무처장님은 흑산도 공항 건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전라남도가 환경부에 의뢰한 환경 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에서는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이나 경제성이 부족한 공항보다는 279개에 달하는 유인도 주민들을 위한 여객선 공영지 실시나 의료 지원 체계 예산 확보, 또 생태 관광 지역으로 만드는 그런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나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좀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사님은 추진하신다는 입장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반론을 얘기해 주시죠. 지금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설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립공원위원회에 있는 민간인 위원회 분들에서 한결같이 다 함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연대해서 반대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요.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설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의 주관 부서는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국토부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그 생태 관광 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시고 안정성 문제 이야기하셨는데요. 모든 것을 지금까지 다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우려가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고 앞으로 흑산도 공항 건설이 되더라도 생태관광, 해양관광 잘 보존하면서 오히려 환경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흑산공항을 이용해서 홍도까지도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는 흑산공항을 통해서 두 가지의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흑산공항을 적극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셨고요. 다음은 요순 사건 얘기를 해보죠. 앞으로 오는 19일 그러니까 곧 요순 사건 70주기가 되는데요. 그 요순 사건 얘기만 나오면 이제 특별법이 빨리 통과돼야 되는데 통과되지 않는다 이 얘기가 벌써 한 10년 가까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석 사무총장님, 이 요순 사건 특별법이 왜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통과는 안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상황을 다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1948년 10월 19일 날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승만 정권이 출범한 지 2달도 안 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더군다나 제수 4.3 사건을 진압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여수 14연대 주둔 병사들이 동포를 학살할 수 없다며 봉기한 것으로 발단이 되었습니다. 무려 1만 5천 명의 숱한 희생자가 생겼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사회자도 그랬지만 누군가는 여순 사건, 누군가는 여순 반란 사건, 누군가는 여순 항쟁, 누군가는 병난 이렇게 정부의 이념 잣대에 따라서 역사의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지금 현재 부정적 혁신으로 막연하게 이어져 있거든요. 결국 무슨 뜻이냐면 1만 5천 명의 숱한 희생자 가운데서 80% 이상이 군경 토벌군에 의해서 학살당한 민간인들입니다. 결국 국가 권력에 의한 희생인데 진상규명은커녕 또는 정부의 사과는커녕 그리고 희생자들 명예회복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있죠. 더군다나 국가 권력에 의한 이런 민간인 학살들이 일어나고 나서 그 희생자들과 희생자 가족들은 정말 지난 70년 동안 숨죽여 살아왔습니다. 이제 겨우 특별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법 제정하라고 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참 이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수 4.3 사건이 70년이면 여순도 70년이다. 똑같은 일입니다. 노무현 정부,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제주 방문하셔서 사과하고 특별법 만들었습니다. 여순 이 11구에 대한 특별법 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전라남도에 김영욱 지사님의 좀 적극적인 활동과 역량을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 싶고 전 도민이 나서서 이 문제를 특별법 제정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기회를 통해서 아마 전남 도민들이 희생자가 15,000명이나 이렇게 엄청난 희생자가 있었다는 그렇죠. 사실과 네. 여기에 대한 진상규명, 진실규명 또 명예회복에 대한 것들이 아직 진행이 좀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김용욱 지사께서는 이 요순 사건 특별법 관련해서 지금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래서 여수 순천 11구 사건은 정말 우리 민족사의 가장 아픈 사건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또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고 공식적으로는 832명의 희생자라고 되어 있지만 방금 우리 김석 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10,000명 이상이다 이렇게 전에 발표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특별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민간인 유족회 관련 또 네. 순직 경찰 유족회 이제 양 단체를 다 이렇게 만나서 이제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아가자 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은 아직은 쉽지 않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70주년 기념 또 내년에는 함께 공동 추념식을 갖출 수 있도록 양 단체가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자. 이제는 우리 남과 북도 지금 평양선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갖고 남북 평화 번영 시대로 나가고 있는 이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고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서명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세미나 포럼을 통해서 공감대를 확산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10월 18일 날 그 청와대 청원 운동이 시작되고요. 네. 19일 날은 여수에서 합동 유령제가 좀 개최가 됩니다. 예. 그리고 20일 날 오후 2시에는 순천 역광장에서 네. 인간 띠입기 운동이 있거든요. 이때 전남 도민들과 네. 그리고 지사님께서 좀 깊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총장님, 지금 민간인 유족회, 순직경찰 네. 유족회 이렇게 대립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순 항쟁이다, 요순 반란이다 어느 명칭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 두 유족회가 좀 화해하고 공동으로 그 추모 행사를 하거나 이런 움직임은 혹시 지금 없나요? 이게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뭐 민간 또 뭐 군경 네. 이렇게 나눠질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걸 이념의 잣대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또 역시나 이념적 문제로 유족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가운데서 갈등이 보여지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결국은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옳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양쪽 당사자들 간의 감정의 골이 깊은 문제는 깊은 대로 두고 특별법 제정을 통한 그래서 진상규명이 먼저 좀 필요한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정부의 사과가 먼저 필요한 거고 양쪽에게 화해하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정부가 먼저 사과한 다음에 그다음에 진상규명 과정에서 서로가 조금 주고받을 건 주고받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의 사과 없이 진상규명 과정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민간인 희생자들 사이의 갈등이 부추기고 있고 이것 역시나 정부의 책임입니다. 결국은 특별법이 우선인 거군요. 네, 특별법을 그렇습니다. 먼저 제정하고 진상규명하고 명예회복하고 그다음에 화해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과정을 거쳐야 네.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여순 사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그 대형 유통시설 아울렛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박지원 의원이 제 KBS 라디오에서 2016년에 롯데 목포 무안 남학에 롯데 아울렛을 지을 때 그 박지원 의원이 반대하기 때문에 약간 뒷거래, 그러니까 그 입점권을 주겠다, 취직을 시켜주겠다 이런 뒷거래를 시도했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아울렛 관련해서 지금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입점을 지금 철회한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근데 2015년에는 롯데 아울렛도 뭐 취소했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설립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이 롯데 아울렛 이런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런 대형 유통업체 입점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계훈 교수님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지금 자유시장 경제에서 기업이 어떤 특정 지역에 입점을 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걸 막을 수 있느냐. 사실 그건 좀 힘들죠. 그런 점에서 전라남도나 목포시나 무안군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의 시민들이 조금 서운해했었던 건 바로 이제 그 과거 롯데 아울렛이 들어왔었던 지역이 실은 그 처음에 도시 지원 시설이었는데 이제 지구 단위 변경 계획을 통해서 용도 변경한 다음에 이제 지금 이 롯데 아울렛이라는 시설이 들어섰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조금 이게 정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게 아니냐 하는 서운감이 있었던 건데 이제 그것도 이제 전라남도가 지금 일자리 창출, 세수 확보, 또 기업 경제 활성화라고 한 차원에서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소상공인들의 또 아픔도 있었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일단 이렇게 뚝이 터지니까 이제 막 들어온다라고 하는 느낌을 지역 시민들이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울렛이 들어온 건 과거고 최근 그 박 의원께서 무슨 뒷거래를 시도했다. 만약 그랬다면 이런 건 이제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막 들어오는 부분까지는 지역의 정치권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목포시 무안군이 서로 미루지 말고 좀 힘을 합쳐서 좀 어떤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보면 과거에 보면 사안마다 이건 전라남도의 일이 아니다.
또 이건 저기 무안군 업무가 아니고 목포시의 업무다라고 하든지 이게 보통 허가 문제 또 하수 정말 처리장 문제 그다음에 지금 뭡니까 이게 그 지구 단위 변경 계획마다 전부 다 각각 다른 입장을 내고 이 문제를 회피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좀 전라남도 목포시 무안군이 좀 힘을 모을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역할을 좀 지사님께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예. 김석 사무처님 얘기를 먼저 듣고 가죠. 그러니까 광양에 LF 아울렛이 들어섰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도 아마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LF 아울렛이 들어온 이후에 주변에 어떤 주변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혹시 조사가 있었나요? 일단 LF 아울렛 입점 과정에서 네. 그 순천 지역 상인들이나 광양 지역 상인들이 아주 극렬하게 시민단체와 함께 반대를 했었고 입점 추진 과정에서 방금 뭐 그 국회의원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항상 이 대형 유통업점이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이 잡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 절차 과정에서도 사실은 광양시가 토지 수용 과정이랄지 LF 아울렛이 들어온다는 설명을 하지 않은 가운데서 시민단체 상인들이 소송을 했었고 1심에 결국은 승소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근데 이제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면서 결국은 소송이 길어지면 결국은 기업이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양 정내리에 운영 중인데 막상 이 대형마트 입점이 주는 여러 가지 폐해 중에 하나가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상권을 굉장히 축소시키고 골목 상권이 상당히 망가지는 것이죠. 그럼 골목 상권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목 상권을 이끌고 있는 입점주들이나 이런 가정에게도 굉장히 어려움이 끼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대형 유통업점은 들어오게 되면 본인들의 이익금을 그대로 본사로 조금 귀결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환경제 시스템이 아니죠. 그러나 골목 상권과 우리 시골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 시스템은 순환경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LF 아울렛이 들어오고 나서 일부 소비자들은 사실은 대단히 편리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순천 연양동 지역이나 조례동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상권이 축소화되거나 폐점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제가 살고 있는 순천 지역 원도심 지역에 있는 상인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일주일 단위로 네. 그 폐점되는 경우들은 상당히 많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니까 지역 경제, 순환 경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소비자들은 편리해지만 골목 상권에는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김태성 사무차님 얘기 듣고 다음 주로 넘어갈게요. 네, 그 숲 생태계가 있듯이 지역에도 골목 상권과 중소상인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지역 경제 생태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무분별한 대형 유통업체들은 골목 상권이나 영세 상인뿐만 아니라 열악한 우리 전남의 인구 감소 요인도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유통산업 대책을 세워야 하고 유통산업 발전법을 즉각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현재 민선 7기 100일을 맞아서 김용록 전남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광전남 상생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그 지사님 취임한 이후에 100일 동안 주요 성과 중에 하나가 바로 민간공항, 그러니까 광주의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옮기는 게 아마 이게 주요 성과 중 하나인 것 같은데요. 일단 2021년까지, 그러니까 3년 뒤까지 광주공항이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는 건가요? 예,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방금 이 대형 상권 관련해서 저도 네. 한 가지만 좀 먼저 말씀하시죠. 네. 드리면요. 저도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같은 입장에 있고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목포나 무안군과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 지역 상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방금도 말씀하시다시피 유통산업발전법이랄지 이런 법령의 근거가 또 있어야 되겠다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정치권도 그렇지만은 우리 또 행정기관, 우리 시민단체, 우리 시민들 다 같은 노력이 수반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제 지역 상권을 이제 지키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무안공항 문제는 공항 이전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님께서도 큰 결단을 해 주셔가지고 광주 민간공항을 먼저 우선해서 지금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함께 MOU를 체결하면서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들은 이왕이면은 이것을 2021년까지 가능한 기한을 정해서 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2021년까지 이전이라도 가능한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자 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현재 실무협의회까지 구성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국가공항
공항 계획에 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항이 21년까지 옮겨가는데 KTX 2단계 그러니까 광주 송정에서 무안공항을 거쳐 목포로 가는 이 KTX 2단계는 2025년이잖아요. 예. 이제 4년간의 공백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혹시 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물리적인 시간 여건이 더 이상 당길 수는 없지만 2년 정도는 잘하면 당길 수 있다 해서 2023년까지 가능한 조기에 완공을 해서 무안공항을 활성화시키고 또 남해안철도도 우리 이제 부산에서 목포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전철화를 통해서 하면은 이제 동부권에 있는 분들도 무안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뭐 이를테면 전라북도 충청권까지도 가능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무안공항이 크게 활성화가 돼서 저는 무안공항이 활성화가 결국은 서남권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발전에 도움이 되고 우리 전라남도 전체 발전에 큰 기폭제가 될 수 있다. 특히 무안공항 주변을 항공 물류 또 항공 정비 산업 단지로 국가산단으로 지금 지정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크게 활성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기영 교수님 지금 이렇게 무안공항 그러니까 광주공항이 무안공항으로 이전한다고 하고 또 무안공항의 이용객 수도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또 그 항공기의 이륙과 착륙도 굉장히 운항 횟수가 많아지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무안공항이 적자가 났고 앞으로 또 이 무안공항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도 많잖아요. 무안공항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될까요? 우선 뭐 지난 10년 동안 그 무안공항이 변화한 것보다 지난해 그 호남고속철이 무안공항을 경유하기로 한 뉴스가 나오고 또 금년에 이제 민간공항 이게 통합한 뉴스가 나온 후로 그 과거 10년의 기록보다 최근 한 1년 동안 더 활성화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건. 그래서 굉장히 그래도 이게 참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우선 앞으로 현안이라고 하는 게 지금 한중 노선 문제입니다. 그 한중 노선이 지금 다른 지역으로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뭐 여러 외교적인 그런 문제도 있지만 아직 한중 노선이 풀리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국가 단위에서도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노선화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특히 이제 일본이나 이런 지역의 그 지자체장들이 굉장히 많은 포트 세일즈에 지금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광주공항 통합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을 통합한다는 건 간단히 얘기하면 광주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가는 그 노선들 있죠. 그게 지금 이제 통합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하루에 10회 이상 지금 가는 그 광주에서 제주 가는 이 노선을 2022년에 한꺼번에 옮길 게 아니고 좀 단계적으로 이렇게 옮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안공항에 여러 가지 어떤 그 능력으로 볼 때라도 뭐 내년에 좀 몇 편이 오고 그 다음에 몇 편이 오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하면 무안공항 입장에서도 차분히 대비를 할 수 있고 광주공항 입장에서도 조금 이전이 자유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구체적인 공항 이전 계획을 이제 수립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광주공항이 무안공항으로 옮겨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광주에 있는 군공항도 전남으로 옮겨갈 것으로 다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광주의 군공항을 전남의 어느 곳으로든 이제 옮기게 될 텐데 주민들을 설득하는 게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아요. 군공항 이전은 지금 어떻게 협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군공항 이전은 결국은 민간공항 이전 문제도 군공항 이전을 하기 위한 하나의 먼저 방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군공항 이전 문제는 민간공항 이전이 되면은 당연히 어디로 가겠느냐? 전라남도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우리 도민들의 공감대가 분명히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해당 자치단체 구분이랄지 시에 해당 자치단체에서 잘 받아들이도록 해야 되고 그 부분은 주민투표까지 하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을 이 피해 대책 또 보전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한 발전 대책을 잘 수립해서 설득을 저희 전라남도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방부, 국토부 그리고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해당 자치단체 앞으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하되 특히 전라남도가 적극적인 조정 역할 또 필요하다면 우리 지역 주민들을 대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또 발전 시책들이 해당 지역에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하면은 저는 군공항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군 공항도 전남으로 이전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현재 국방부에서 이제 전남 무안동 군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예비 후보 이전 후보지죠. 이전 후보지를 지금 곧 발표할 예정인데요. 군공항 이전이 정말 쉽지 않은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잖아요. 이 여러 가지 과제들에 대해서 김태성 사무처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소음 피해나 재산권 행사 제약 같은 이 위협 요인이 생겨서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 사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방부가 로드맵을 제시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전남도에서는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하지만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에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광주남 상생 방안 중에도 중요한 것이 바로 한전공대 설립인데요. 한전공대 아마 전남지사 입장에서는 나주 인근으로 당연히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거고 광주에서는 광주로 유치하길 바랄 텐데 한전에서는 입지를 한전이 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남도 입장에서는 지금 한전공대 입지와 관련해서 광주시와 한전과 어떻게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광주 전남 상생 차원에서 원래 광주 전남 혁신도시, 나주 혁신도시가 조성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상생의 노력을 잘 한다고 하면은 원활하게 협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양시도 간의 협의를 직접 하기보다는 한전이 주도적으로 양시도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전에서도 양시도의 의견을 듣고 또 여러 우리 시도민들의 의견도 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고 보는데요. 결국은 어디에 입지하는 것이 결국 전체적으로 에너지 융복합 단지와 연계해서 앞으로 전남 광주 전남 발전에 유익하게 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든 결정을 잘 해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광주와 전남 사이의 입지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안 될 경우에 한전이 입지를 결정하게 될 경우 이 한전이 결정하는 입지를 받아들일 수 있나요? 전남에서는? 그 부분은 한전에서 입지 선정 단계에서 양시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주 얘기를 해볼 텐데요. 지난 100일 동안 민선 7기 들어서 100일 동안 또 전남의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사업에서 탈락했던 건데요. 이게 최대의 국책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농업 분야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쌀 목표 가격, 그러니까 농민들의 쌀 수입 가격이라도 지금 제대로 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쌀 가격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고 보시는지요, 지사님께서는? 예, 먼저 그 스마트팜 국책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제가 전라남도에서 공모했다가 떨어진 뒤에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만은 제가 시도지사 회의 때 그 이야기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농수산부 장관할 때 마련한 시책을 가지고 전라남도의가 그걸 바로 가져가면 되겠느냐 해서 오히려 크게 제가 호되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2차에서는 꼭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쌀값 관계는 지금 쌀값이 사실 20년 전에서 크게 오른 것도 아닙니다. 20년 전 가격하고 약간 오른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물가 상승률,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본다 하면은 우리 농민단체들이 주장하는 24만 원 쌀값 목표 가격이 절대 무리한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은 지금 국회에서 법률로 이렇게 정하게 돼 있는데요. 물가 상승률로 정한다. 지금 대체로적인 콘센서스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19만 원대 선이 정해진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신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런 우리 농민들의 걱정 또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우리 농민 단체와 함께 잘 국회와 정부 쪽에 잘 전달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4만 원은 적정한 선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동안에 20년 동안 쌀값을 생각하면 적정한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쌀값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제값을 못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농수산물 최저 가격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정기영 교수님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금 계속 농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도 굉장히 많은 목소리를 내려고 할 텐데요.
이런 그 농수산물 최저 가격이 보장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그 유통 부분이라든지 생산 부분 이런 부분에서 과연 젊은이들이 농촌이나 농장을 청년의 어떤 그 평생 직장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좀 해결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지사님께서도 지금 스마트 그 혁신팜 밸리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농수축산물 장관 시절에 시책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전라남도가 또 지원을 하느냐라고 하는데 제 입장은 시책을 만드신 것과 지금 이제 전라남도가 신청하는 것은 이제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데 아니, 2차에서 꼭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스마트팜과 이 수속 사업을 이게 청년 실업 문제, 또 귀농 귀촌 문제, 또 전남의 인구 늘리기 문제하고 매우 밀접하게 지금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이 그 시범 사업을 떠나서 전라남도가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는 최저 가격에 목매이는 게 아니고 시장 가격을 우리가 형성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 시장 가격, 그 최저 가격에 목을 맨다면 절대로 이렇게 농촌 농장이 청년의 어떤 평생 직장이 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그 스마트팜을 통해서 정말로 시장이 요구하는 그리고 시장에서 정말로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 농수산물, 축산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조금 이 부분은 앞으로 농도 전남의 어떤 핵심 사업이 돼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지사님께서 내세웠던 공약 중에 하나가 전남형 기본소득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해남에서 아마 농민수당을 줬던 것 같은데 연 60만 원 정도 맞죠? 연 60만 원 정도 수준에서 농민수당을 주는 것 같은데 이 전남형 기본소득제 이거는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됐고 앞으로 그 농어민들에게 기본소득이 어느 정도까지 보장이 되는 것인지요? 예, 제가 좀 그 답변을 조금 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팜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스마트 수산 양식 또 스마트 친환경 축산 단지까지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저 가격에 대해서도 결국 과잉 생산되면 이런 부분들이 다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전라도에서도 지금 최저 가격 보장을 위해서 내년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남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농민수당 특히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농민수당은 저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위해서 보상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농민수당은 지급하는 방향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기본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만은 농민만이 그러면은 꼭 우리 지원이 필요하냐? 어민도 있고 우리 소상공인은 더 어렵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시고 미취업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다각적인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전남형 기본소득제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민수당은 어느 정도 방향을 좀 잡고 있습니다만은 자영업 우리 청년들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정책을 가다듬어서 지원 시책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가 농민 전체 다 지원하기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어느 선까지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서로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하고 우리 도민들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또 용역을 거쳐서 2020년부터 농민수당을 비롯해서 다른 부분은 거기에 보완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일단 전남형 기본소득제를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환영을 할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목적이 좀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라남도가 사실은 농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것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될 거라 생각되고 근데 이제 농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장 경제랄지 이런 것에 맞출 문제는 아닌가. 특히나 전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농업을 1차 산업으로 본다고 하면 상당히 좀 열악한 조건인데 농업이 1차 산업이 아니라 생명산업과 다양한 공동체와 연관된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농촌을 지키는 조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건들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 농어민 기본소득을 반드시 좀 추진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더불어서 이 농산물 최저 가격 문제는 전남에서 먼저 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남형 최저가격 보장제랄지 이런 것들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김석 총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남의 경제 살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지난 100일 동안 전남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경제를 살리겠다 해서 지금 지사님께서 이렇게 그 정책을 추진해오고 계시는데 이 동북권을 대표해서 김석 사무총장님 그리고 서북권을 대표해서 정균 교수님께서 민선 7기 100일 동안 경제 살리 얼마나 했는지 이른바 평가를 좀 해주시고 그 평가에 대한 답을 지사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평가를 내린다라고 하는 건 100일 그 기간은 좀 100일이 네. 상당히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네. 다만 그 전남 동부권역의 경제적 여건과 산업 구조를 놓고 보면 뭐 생명산업, 항만 물류산업, 관광산업, 제조업들이 좀 이렇게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여수 광양은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그 순천과 여수를 비롯해서 관광산업들이 지난 몇 년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과정에서 결국 지표가 일자리로 보여지는 것과 관광객이 얼마나 늘어났냐라고 보여지는 건데 근데 그 지표로 놓고 본다면 사실 큰 성장이 있었다고 보기 상당히 좀 어려운 조건에 있습니다. 특히나 그 국내 2위 항만인 광양항 활성화와 관련해서 그 전남의 굉장히 중요한 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이 항만 활성화 전략이 뚜렷하게 눈에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광양 활성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일자리랄지 항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반 사업이랄지 항만 물류 생태계에 대한 대책들이 좀 더 원활하고 좀 더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남북 철도가 연결된다고 하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유럽으로 가는 물류의 첫 시점이 광양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과 내용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특히나 남북 평화 시대의 도래에서 평양 위에 있는 평안남도 순천이 있는데 이 전남 순천과 거의 규모도 비슷합니다. 거기는 석탄화학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난로 사업이 발전한다랄지 다양한 그런 규모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 경제가 지금 현재의 상황을 지표로서 얼마나 성장했느냐라기보다는 미래 동력으로 남북 평화 시대에 걸맞게끔 동북권 경제의 동력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만들어갈 것이냐 이런 대책들이 전라남도에서 조금 먼저 좀 혁신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지지 않는 것은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북권의 평가 들어가 봤고요. 서북권 주민 대표에서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뭐 100일 동안 경제 살리기 성과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는 않고요. 또 지금 최근 우리나라 경기 또 그 전 세계 경기가 썩 좋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점은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전남 서남권 경제를 얘기하면서 그 조선 산업을 빠지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공약에서도 조선 산업 문제는 꼭 나왔었는데요. 지금 보면 이번에 그 전라남도도 지금 뭐 수리조선이라든지 공공선 그리고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의 개조 이런 걸로 대불산단을 비롯한 서남권 경제가 당분간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조선 이후의 그 다음 산업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차세대 서남권 어떤 미래 먹거리가 무엇인가가 사실은 아직 명확치는 않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해상 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자체가 좀 구체적이지도 않고 과연 그만큼 이게 그 단계까지 갈 것인가 하는 것이 구체적이지 않은데 지금 아마 앞으로 약 4년 동안 조선 산업을 얼마나 생명 연장을 시킬 것인가와 함께 조선 이후의 산업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청사진은 확실히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사님 답변해 주시죠. 이제 두 분께서 워낙 잘 말씀을 해주신 데다가 대안까지 다 사실 제시를 해주셔서 제가 또 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우선 동북권에 이제 빠진 부분이 광양항 활성화 대책이 좀 미흡하다. 네.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광양항 활성화 대책이 사실은 배후 물류 단지가 충분히 활성화돼야 이게 물류가 트고 또 여러 가지 활성화 대책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여건이 지금 제대로 성숙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남북 평화시대에 대비해서 광양항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대안을 만들라는 그런 말씀은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또 앞으로 또 이 서남권에 대해서도 우리 정규영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조선 산업이 그동안 반토막 됐다가 다시 서남권은 전체적으로 수주가 활발하게 이렇게 되고 있으면서 살아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3,000명 정도 고용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용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만은 서남권의 조선 산업을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중소형 조선, 내저형 조선 이런 방향으로 함께 이렇게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중소형 조선 선박 공동 진수장을 국가 예산으로 확정을 해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건립을 하고 또 대형 요트 설계 건조 기술 개발에 대한 플랫폼
이렇게 구축을 해서 앞으로 그런 분야에 하겠습니다. 또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분야하고 관광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신재생 에너지는 아직 활성화는 안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대형 풍력 또 해상 풍력까지 이렇게 개발 여건이 전남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개발 여건을 앞마당을 다 무조건 대기업이나 대자본한테 내줄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도민이 참여하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돼야 되고, 필요하다면은 저는 도민 발전소를 만들어서라도 일정 부분은 우리 도민의 몫으로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전남의 경제에 대해서 이제 전남 동부권에서는 광양항 활성화에 대한 대안, 그다음에 전남 서부권에서는 조선업 이후의 차세대 미래 산업으로서 관광,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산업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지사께서 앞으로 남은 3년 반 동안 잘 추진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그럼 이제 그 앞으로 이제 관광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남이 먹고 살 거리로 앞으로 이제 관광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는 요새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전남개발공사와 미래에셋과의 그 매매 계약서를 뭐 전남도의회에서 공개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우선 이 혹시 공개된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짤막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가죠. 지사님께서 이야기를 아마 해주시죠. 오늘인가 뭐 보기로 한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 내용을 보질 못했고 또 우리 도의원님들도 그 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뭐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만은 문제점이 있다 하면은 제가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미래에셋에서는 1조 원 이상을 경도에 투자해서 앞으로 80만 명, 연 80만 명 이상이 오는 사계절 관광 지역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가서 개발 계획을 점검을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뭐 거기에 대관람차, 둥그런 이렇게 대관람차, 런던에 가면 있는 대관람차, 또 인공 해수욕장, 인공 서핑장, 뭐 워터파크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이제 골프장과 함께 이렇게 연계해서 추진해서 우리 해양 관광, 여수의 해양 관광의 기폭제로 이렇게 삼겠다 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여수뿐만 아니라 우리 남해안 전체 해양 관광에 좋은 여건이 마련된다. 또 순천이나 뭐 복권까지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경도 관광 개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특히 진입도로 이 연도교를 꼭 건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경도 투자와 관련해서 이 뭐 매매 계약서 공개 얘기가 나온 건 지금 특혜 논란 때문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관광과 관련해서는 동부권은 여수 순천에 관광객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별 걱정이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일단 서부권은 관광과 관련해서는 좀 굉장히 지금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예, 서부권에서는 관광 이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십니까? 많이 아마 서부권에 계신 그 지자체 관계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업계 분들이 많이 최근 반성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순천 이어서 여수까지 계속 그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서남권은 조금 부족한 느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뭐 전라남도가 낸 시책 보면 뭐 섬 관광, 그 다음에 뭐 남도 문예 르네상스 이런 것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지금 전라남도에 방치되어 있는 관광단지 또 관광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대표적으로 화원에 있는 그 오시아노 관광단지 같은 거 많은 여건이 좋지만 그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거든요. 이걸 뭐 관광공사나 이런 쪽에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이젠 전라남도와 서남권 전체가 한번 이걸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될 시점이다. 그래서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지 활성화시키고 키우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있는 것들을 내버려 두고 또 새로운 테마를 잡으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태성 사무처장님, 네. 그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경제 분야에서도 이 동북권과 서부권이 좀 격차가 컸고요. 관광 또한 좀 마찬가지인데 이 지역별 격차에 대해서 혹시 시민단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뭐 도민들의 정서를 보면 네. 그 동부권은 도청 그 이전 이후에 상실감이 또 있고 네. 행정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대책이 미흡하다 뭐 이런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부권은 산단이나 일자리 대책이 동부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 뭐 이런 정서가 있는 것 같고요. 중부권은 계속 소외되고 있다 또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남의 구석구석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권역별 맞춤
경제 비전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서부권은 뭐 해경 제2 정비창 유치, 수리조선 특화 산단 유치, 해저류 산업 클러스터 유치 뭐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동부권은 석유화학이나 철강이 이 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산업인 경량 금속 소재, 3D 프린트용 소재, 에너지 저장 시스템용 뭐 화학 소재 유치 뭐 이런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 이제 후보 시절에 동부권에 그 사무실을 마련하고 전남 동부권에 좀 더 이제 활성화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동부권은 동부권 나름대로 또 약간 서운한 것 같더라고요.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사실은.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는 동부권이 훨씬 앞서 있고, 근데 이제 행정도청이 지금 서부권에 있기 때문에 저도 막상 도지사로 이렇게 있으면서 일해 보니까요, 동부권에 대한 관심을 의도적으로 갖지 않으면은 소홀히 해줄 수도 있다. 그런 항상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부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좀 더 제도적으로 동부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부권에 지금 그 청사가 너무 비좁습니다. 그리고 동부권 분들이 와서 민원실도 아주 그 뭐 너무 격이 안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통합 동부 청사를 만들어서 우리 동부권 주민들이 도청에 오지 않아도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앞으로 자치 조직권이 확대돼서 이를테면 부지사를 지금은 행정부지사 한 사람이고 정무부지사 이제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제2 행정부지사, 제3 행정부지사 외국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2 행정부지사를 둘 수 있다 하면은 저는 동부권에 제2 행정부지사를 배치해도 된다. 그래서 동부권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행정적으로는 제가 더 자주 갈 생각입니다. 또 알겠습니다. 성안권은 성안권대로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도지사가 항상 잘 조정해서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실증적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지사님 무슨 뜻이냐면 어쨌든 지금 전남 동부권역에서 관광 문제랄지 이런 문제들 중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시군 특성을 잘 살려서 낸 문제가 좀 있거든요. 전라남도가 어떤 뭐 이렇게 주도했다고 보기 사실 좀 어려운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남 동부권역에서 가지는 그런 불편함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제2청사를 두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지사, 행정부지사 정도가 올 정도의 규모가 갖춰져야 어떤 행정 서비스와 기업 환경이랄지 관광객이 맞물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생색내기식의 어떤 제2청사가 아니라 실증적인 제2청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가 있다는 것을 꼭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뜨겁게 토론을 하다 보니 이제 시간이 약 3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선 7기 전남도가 그 성공한 지방정부가 되기 위해서 꼭 이거 하나만은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경 교수님도 간단히 약 40초 정도씩 간단히 30초에서 40초 정도씩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7기 지방정부 100일을 앞두고 내놓은 이런 많은 얘기들을 정리하면 주로 뭐 탈권위, 소통, 뭐 개방 이런 용어들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첨언해가지고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거 이제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어쩌면 이번 7기 지방정부는 지방 분권 개헌 이후에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그 다음에 많은 권한을 가진 그런 지방 정부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정부가 되기 위한 어떤 지자체장의 준비 그리고 공무원의 준비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석 사무총장님. 네, 저는 뭐 이번 지방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좀 맞닿아 있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감히 그러면서 좀 4가지 좀 순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인재들의 순환 그리고 뭔가 먹거리와 콜푸드의 순환, 그다음 에너지, 그다음 지역 경제 좀 이런 것들 좀 조화를 좀 이뤘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꼭 지켜줬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 지사님과 대화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지금까지의 지사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사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민주적인 절차들을 꼭 전남 도민들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태성 사무총장님. 예, 저는 청렴한 도정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전남도의 청렴도가 하위 수준이어서 우리 공무원 공직자들도 실망하고 도민들에게도 자긍심을 훼손시켰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 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 정착, 검증된 공무원들의 적소 배치 뭐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탈원전 또 탈석탄 에너지 전환 시대입니다. 일자리는 필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또 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고려한 기업 유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양 황금산단의 석탄 화력 발전소는 지역사회가 모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당부에 말씀드렸고요. 한 40초 정도 남았습니다. 사장님 마무리 예. 발언해 주시죠. 예, 세 분께서 방금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고 그런 부분만 잘 해도 성공한 도지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선 지방 분권 시대에 잘 대비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전라남도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이 서로 함께 가도록 하는 노력을 선도적으로 먼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방금 인재 키우기도 말씀을 하셨고 또 민주적 절차와 언제나 소통할 수 있는 도지사를 강조를 하셨는데요. 저는 앞으로 전라남도의 인재 키우기에 100억 예산을 매년 투입을 해서라도 여건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도민과 언제든지 소통하겠습니다만 시간상 사실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일과 후에 이렇게 민박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우리 도민들과 소통을 하는 그런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에 청렴한 도정 또 말씀하셨는데 투명한 도정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사토론토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영록 전남지사와 패널 세 분 모두 고맙습니다. 네, 바쁘게 달려온 지난 100일 동안 전남에서는 어떤 변화가 시작됐을까요? 김영록 지사는 100일 전 취임 때 문재인 정부에서 전남을 발전시킬 좋은 기회를 맞았다며 이 기회를 꼭 살리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약속대로 현장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추진해서 앞으로 3년 8개월 뒤에 전남 도민들의 삶이 나아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시사토론텐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